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예스아시아 홀딩스입니다. 네, K뷰티의 숨겨진 핵심 기업이죠. 예스아시아 홀딩스에 대해서 분석해드릴 거고, 앞으로의 성장성과, 그리고 현재 주가가 꽤나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맞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아시아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과 성장성 대비 여전히 저는 갈 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예스아시아 홀딩스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렸었죠.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렸던 기업이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일주일 전쯤에 분석해드렸어요. 일주일 전에 6.22 홍콩 달러에서 분석해드렸었고, 현재 주가는 6.85 홍콩 달러이기 때문에 약간 10% 정도의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00% 성장하는 K뷰티, 숨겨진 핵심주,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실적 폭발, 시작, 예스아시아 홀딩스 제2의 실리콘2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이 당시 대비 주가는 10%가량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 10% 정도의 상승이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평가 영향 아니냐, 이제는 과매수 영향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땐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저 같은 경우도 예스아시아 홀딩스에 대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8월 말에 예스아시아 홀딩스에 매수를 했고요.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만 기쁨 더하기 그리고 필사단 멤버분들께는 제가 계좌를 국내 계좌, 해외 계좌 전부를 꾸준히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꾸준히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45%가량, 45%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고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제가 왜 이 예스아 홀딩스를 투자를 진행했고 아직까지도 단 한 주도 안 팔았어요. 4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제쯤 비중을 더 늘려갈 수 있을지 기회를 엿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텐데 일단 예스아 홀딩스가 어떤 기업이냐 쉽게 말해서 실리콘2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실리콘2. 실리콘2가 B2B 쪽에서 강세를 보인다면 예스아시아 홀딩스는 B2B 그리고 B2C 강세를 보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SR 홀딩스는 뭐 틱톡이라던가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이에요. 쉽게 말해서 올리브영의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KBT의 플랫폼이라면 SR 홀딩스는 온라인의 KBT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 EU를 필두로 해서 중동, 남미, 아시아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리콘투와 직접적으로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실리콘투도 B2C를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국 B2B 그리고 예스아우징디스는 B2C 쪽에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KBT의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브영은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리콘투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실리콘투의 그런 가치 평가부터 먼저 간단하게나마 좀 해드리자면 일단 시가총액은 2조 6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실적이 약 1,3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PR 기준으로는 대략 20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K뷰티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EU 시장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K뷰티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랍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PR이 20이지만 2년 뒤 2026년 기준으로는 PR이 10 이하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리콘2에 대한 노이즈가 상당히 심하죠. 첫 번째 노이즈는 K뷰티의 피크 아웃이다. K뷰티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최근에 실적 혹은 숫자 혹은 수출에 대한 그런 숫자가 찍히는 것들, 수출 물량 이런 것들 봤을 때 여전히 K뷰티는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것이 꾸준하게 밝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쪽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은 다시금 약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화장품주에 대한 그 수급 쏠림이 다시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맞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실리콘2는 B2B이기 때문에 B2C 대비해서 가치 평가를 크게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논리예요. 참고로 B2C, 소비재보다는 이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 흔히 말하는 산업재죠. 산업재라던가 혹은 뭐 원자재 이런 쪽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소비재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것은 맞아요.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부품사와 애플의 그런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그 정도로 나고 있는 것인데 따라서 실리콘2도 워낙에 큰 성장을 하고 있고 KBT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맞지만 B2B 위주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받기가 좀 어렵다. 이런 논리에서 PR이 20 이상으로 올라오는 것이 힘들다라는 논리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노이즈에 시달리게 되면서 실적이
실적이 기하급수로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대략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좀 쉬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노이즈들도 결국 실적에 증명을 해준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금 KBT에 대한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보통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미용기기 이런 쪽들이 하반기에 성수기입니다. 소비자 대체적으로 다 하반기 성수기에 뭐 가전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 가전 죄다 이제 신제품들이 하반기에 나오는 이유가 하반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반기가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실리콘투라던가 혹은 SRC홀딩스 혹은 KBT 관련된 핵심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하반기에 다시금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에 반해서 SRC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리콘투 대비해서도 여전히 그냥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올라와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딱히 고평가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리콘투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저평가 영역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숫자로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실리콘투가 PR이 약 20이죠. 그리고 SRC홀딩스가 대략 시가총액이 한 4,500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대략 한 4,500억, 정확히는 4,700억 정도 돼요. 4,700억인데 0.47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적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예상 실적은 320억 정도 나올 거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450억 정도, 400억 이상, 400억에서 45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50억 이상이 나와도 전혀 제 같은 경우는 전혀 놀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숫자라던가 혹은 방향성 이런 것들이 워낙에 뛰어나게 좀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에 따라서 PER이 15 정도, 10에서 15 정도가 15 정도가 올해도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이 B2B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좀 작다, 크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SR홀딩스는 B2B뿐만 B2C 쪽에서 강세예요. 오히려 B2C 쪽에서는 실리콘2보다 시가총액이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2C는 훨씬 더 강한 게 SR홀딩스입니다. 따라서 B2C임에도 불구하고 PER이 실리콘투보다 더 낮게 책정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자, SR홀딩스가 창업주 두 명인데, 그 창업주 중에 한 명이 이제 소비자 쪽 애널리스트 출신이에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출신인데, 벌써부터 돈을 이제 막 벌기 시작하는 기업이죠. 벌써부터 주주 환원책에 적극적으로 하겠다. 주주 환원책 적극적으로 하겠다. 배당이라던가 아니면 자사주 이제 매입 소각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벌써부터 밝히고 있는 거예요. 돈을 올해부터 벌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것들을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주주에 대한 환원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압도적인 최대 주주가 창업주 가족 일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주주 환원책을 펼칠수록 그들에게 또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실리콘투와 다르게, 한국 기업과는 다르게 주주 환원책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강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벌써 배당 수익률이 1% 가까이 됩니다. 이미 배당을 주고 있어요. 실리콘투와 다르게 이미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실리콘투는 뭐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한국 기업들의 뭐 특징이죠.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 하에서 배당이라던가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들 전혀 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SR홀딩스는 벌써부터 배당을 주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의지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올해,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기하급수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원책을 꾸준하게 펼칠 수 있을 거라고 강하게 이제 IR 때마다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리콘투가 PR이 20인데 SR홀딩스가 여전히 PR이 10에서 15 정도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B2C라는 점, 그리고 실리콘투보다 훨씬 더 주주 환원체계적인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기업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여전히 대중들에게, 특히 이제 SR홀딩스의 주가를 띄운 주체 중에 하나가 한국인들이에요. 한국 이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크게 뛰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그 로컬,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자금이라든가 홍콩 자금에 대해서는 관심의 영역이 되고 있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형주 취급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메이저 기업으로 올라왔을 때, 메이저 주식으로 올라왔을 때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발생할 요소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실제 성장성 대비해서 여전히 PR이 15가 안 된다는 것은 실적이 매년마다 KBT에 따라서 매년마다 5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PR이 15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결국 저평가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처럼 숫자를 중요시하는 이런 투자자들 가운데서는 이제 군침이 흘릴
수밖에 없는, 성장성과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군침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고,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단 예측치 컨센서스는 32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시가총액은 4,700억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400억 이상, 최소 400억 이상, 450억 이상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것은 맞지만 실리콘투가 더 늦게 올랐기 때문에 가파리가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시면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훨씬 더 크게 올랐죠. 지금 보시면 예스 홀딩스 기준으로는 거의 한 이 정도의 주가가 오른 것을 보일 수 있는데, 실리콘투는 그로부터도 2배 이상의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한 3배가량 더 올랐죠.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처럼 이런 이제 흐름이 예스 홀딩스도 이제 소외주에서 메이저 주식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수급적인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서 자금의 쏠림이 발생을 한다면 실리콘투와 같이 지금에서 주가가 2배 이상 오를 수 있는 확률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현재 4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했었고요. 당연히 매번 투자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한 달에 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 K뷰티가 꺾이지만 않는다면은 이 K뷰티의 대표적인 올리브영이었던가 아니면 실리콘투, 예스홀딩스 이런 3개 정도 기업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고 그중에서 압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B2C 쪽이기 때문에, 혹은 이제 애초에 최대주주가 이제 한국인들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의 그런 세금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주주 환원책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꽤나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흐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재고가 들어올 때마다 2달 안에 재고가 싹 다 나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KBT가 여전히 굉장히 뜨겁다. 그리고 가장 저평가된 기업 중에 하나다. 그런데 불구하고 실적이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기업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결국 미국에서 이런 시장의 확장이 아주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에서 이후에서 중동, 남미 혹은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시장의 확장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까지는 미국에서만 실적 성장이 이루어졌어도 이 정도의 실적이 나타났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EU 쪽, 유럽 쪽도 또 붙을 거고 내년부터 더 본격화될 것이고, 내후년 한 2년 정도 뒤부터는 중동이라던가 남미,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주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성을 볼 때에도 그냥 유의미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K뷰티에 대한 점유율이 5%가 안 돼요. 아직도 5%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10%, 20%까지 올라왔을 때 과연 이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미 EU 진출에 앞서서 EU 진출을 준비하면서 독일과 영국에 진출을 했어요. 이미 독일과 영국에서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대규모 창고 시설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주전 헌책뿐만 아니라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캐파를 아낌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것이고, 물에 들어올 때 그 물을 주주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대주주 자체가 창업가 가족들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과는 전혀 다른 세금 체제이기 때문에 배당을 하면 할수록 이쪽으로도 꽤나 많은 콩고물에 떨어진다는 점에서 사실 배당이라던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점에서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KBT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지켜볼 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가장 저평가된 기업들 중에 하나가 예스아시아 홀딩스이고, 그럼에도 플랫폼 기업, 특히 B2C 쪽으로의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에서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스아시아 홀딩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다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